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요실금은 소변이 새는 증상입니다. 조금만 크게 웃어도 또 재채기 한 번 해도 소변이 찔끔 새고요. 미처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변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노화가 문제인 걸까요? 성별과 상관없긴 하지만 여성들에게 요실금이 더 많은 건 이유가 있는 걸까요? 치료는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 조심해야 하는 B형 독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H.O.T의 캔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방광의 크기나 기능에도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나이 들면서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화가 문제인 걸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성의 골반 속에는 장기가 여러 개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골반 장기가 조금 더 복잡한데요. 네. 남성과 달리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자궁과 난소, 나팔관 등이 골반에 위치하고 있고 이외에도 방광과 대장 항문이 서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를 서로 지지해주고 연결해주는 골반 근육도 상당히 복잡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성의 골반 장기는 남성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방광인데요. 나이 들면 방광의 크기가 줄고 기능이 떨어지나요? 네, 아쉽지만 노화라는 것이 우리 몸의 장기들의 기능이 일정 부분 떨어지고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정상적으로 하루에도 6회에서 8회 정도 수축과 이완을 평생 반복하는 방광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없는데요. 네. 단순히 크기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수축과 이완의 자연스러운 연계 기능이 아무래도 젊은 연령의 사람들보다는 약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약화는 실제 기능적인 방광 용적보다는 더 적은 용량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기능적 방광 용적에 저하가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소변을 저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기능적 방광 기능 이상 질환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용량이 줄어들고 예민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반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능적인 용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별스럽지 않았던 자극에도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물소리를 듣는다든지 네. 손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화장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화장실을 가야 하는 급박한 소변 마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환자들이 많이 호소합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이 수축하는 단계에 이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네. 방광의 수축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자분들 표현대로라면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내리기도 전에 나와버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네. 이를 의학 용어로는 절박성 요실금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비만이나 카페인도 방광을 예민하게 한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방광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요. 네. 방금 언급해 주신 비만이나 카페인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 너무 맵고 짜고 단 음식 역시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실금이 있는 분들이 체중을 좀 줄이고 카페인을 삼가는 것으로도 증상이 완화된다는 말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험 인자들을 줄이는 노력은 방광 기능의 안정화에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위험 인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실금은 성별과 상관없이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여성들에게는 아주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여성분들에게 요실금은 흔하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약간 틀린 이야기인데요. 네. 여러 가지 요실금 중에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를 예를 들면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서 흔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고령의 환자들만 한정해서 조사를 해보면 70대 이후에는 남성의 절박 요실금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요실금은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중요한 질환인데요. 전체적인 유병률은 중년 이후에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절박성 요실금 얘기하셨는데요. 소변이 새는 증상뿐 아니라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참지 못하는 것도 요실금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실금 중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네. 혹은 참기가 어려운 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장 악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절박성 요실금이 바로 이러한 요실금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버리는 모든 증상을 말하는데요. 네. 원인과 중등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일부 요실금은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가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네. 거꾸로 약물 치료에는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요실금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종류와 원인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각기 달리합니다. 그럼 요실금의 종류도 많은데요. 각각의 원인이 좀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하는 환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 기침을 하는 환자들이 원인이 천식이냐, 폐렴이냐, 아, 감기냐, 또는 알레르기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고 치료가 다 다르잖아요. 네. 뭐 폐렴에는 항생제를 쓰겠지만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항생제를 쓰지 않죠. 그렇죠. 요실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요실금도 단순히 소변 새는 게 같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고 그 치료 방법도 모두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흔한 요실금은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샌다는 보갑성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기침, 재채기, 줄넘기 할 때나 웃을 때와 같이 보갑, 즉 배의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보갑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의 환자가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고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가장 흔한 요실금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최근 유병률 조사에서는 보갑성 요실금의 유병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아, 네. 반대로 다른 종류의 요실금, 특히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절박 요실금의 유병률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네. 보갑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갑을 올릴 때 소변이 샌다는 건 방광근이 수축하지 않아도 소변이 흐른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런데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방광에는 소변을 저장할 때 소변이 새지 않도록 하는 밸브나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요도 관략근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이 요도 관략근의 기능이 약화되면 조금만 보갑이 올라가도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새버리는 거죠. 네. 마치 수도꼭지가 조금 풀려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방광 자체는 수축하지 않더라도 네. 마개가 풀려 있기 때문에 소변이 새버리는 현상.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로 보갑성 요실금의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증상이 심한 분들은 걷기만 해도 소변이 샌다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이렇게 걷기만 하거나 네. 더 심한 분들은 가만히 서 있어도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3등급의 요실금 또는 진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심한 상태까지 진행되지 않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지만 여전히 일부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방문을 꺼려하거나 이러한 요실금 증상을 자녀라든지 가족들에게 숨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심한 상태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보갑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절박성 요실금의 원인은 뭔가요? 과민성 방광과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절박성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의 가장 악화된 상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배뇨근이라고 하는 방광을 수축하는 그런 근육이 과활동되고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 단순히 참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마려운 느낌이 드는 순간 이미 방광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소변이 새버리는 거죠. 네. 원인은 하나로 정할 수는 없는데요. 노화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인자들도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원인이 한 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노화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요로 감염은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요로 감염이 있을 때도 이렇게 절박성 요실금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과민성 방광이나 절박 요실금은 염증성 질환이 아니라 기능성 질환입니다. 네, 배뇨근을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절박성 요실금의 증상 어떤 불편감들을 주로 호소하시는 건가요? 잦은 요의를 느끼고 요의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네. 환자분들 말씀으로는 소변 참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네. 마렵다 싶으면 하던 업무나 일을 마치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아니고 네. 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화장실부터 가게 됩니다. 네. 절박성 요실금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요의를 느끼고 난 뒤에 화장실을 가기도 전에 일정량의 소변이 새어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모든 휴게소마다 들려서 화장실을 가거나 그렇겠네요. 화장실을 가기도 전에 실수를 해버려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일상의 불편이 클 것 같은데요. 복압성과 절박성 요실금이 모두 있는 경우도 흔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가장 흔한 형태의 요실금인데요. 네. 이 두 가지 요실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비교적 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절박 요실금이 지속되면 네. 복압 요실금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그 반대로 복압 요실금을 방치하면 절박 요실금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요실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의 요실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흔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복압성, 절박성, 복합성 외에 또 범람성, 시민성 요실금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뭔가요? 약간 용어가 생소하시죠? 네. 범람성 요실금은 방광의 배출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방광 용적 이상의 소변이 만들어져서 넘쳐나는 요실금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면 물이 가득 찬 냄비에 물을 끓이면 네. 조금씩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정 용량 이상의 소변이 만들어져서 넘쳐나는 것을 범람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네. 시민성 요실금은 요즘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경계나 정신건강의학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네. 소변의 자제 능력에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최근에 인지기능과 관련되어 있어서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방광 기능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컨트롤하는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자동차가 사고가 났는데 검사를 해보니 자동차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네. 운전을 담당하는 운전자가 구동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바로 시민성 요실금과 같은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종류가 참 여러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은 다양한가요? 모든 만성질환이 마찬가지인데요. 네. 가장 침습적이고 조금 번거로운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위험 인자를 조절한다든지 네.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면 약물 치료 등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중 조절이나 카페인 섭취 제한, 원활한 배뇨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배뇨 훈련을 한다든지 네. 방광의 민감도나 활동성을 안정화시켜주는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을 하는 거죠. 네. 배뇨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방광 활동을 하도록 스스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너무 자주 보는 환자들은 참는 연습을, 또 반대로 너무 안 보는 환자들은 적정 배뇨 시간을 정해서 소변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편한 배뇨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평균 3시간 간격의 배뇨 활동을 목표로 해서 스스로 소변을 조절하는 것을 서서히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방광 일지 같은 거를, 그러니까 소변 일지 같은 거를 적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배뇨 일지라 또는 방광 일지라고 하는 네. 본인이 언제 소변을 어떻게 보고 했던 것을 적는 것만으로도 환자분이 스스로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네. 배뇨 일지는 비뇨의학과에서 진단의 방법으로 쓰기도 하지만 치료의 방법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또 약물 치료도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약물 치료는 주로 어떤 경우에 처방이 되나요? 약물 치료는 방광의 수축 또는 이완을 조절해주는 약물을 주로 쓰게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요실금 중에 절방 요실금이나 범람 요실금 같은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네. 비뇨의학과 전문의와의 진료와 검사를 통해서 수축을 강화시키든지 또는 이완을 강화시키든지 또는 수축과 이완을 모두 조절하는 그런 다양한 약제들을 선택적으로 처방해서 복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을 때 그럴 때 수술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수술이 효과적인 요실금도 있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수술인데요. 네. 의학 용어로는 중부요도 견인술 또는 슬링 수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영어 약자로 TVT 또는 TOT 이렇게 영어 약자를 스스로 알고 이렇게 문의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변을 이렇게 막아주는 밸브 역할을 해주는 요도 관략근이 약해졌을 때 네. 요도 관략근과 골반 지지 근육의 기능을 강화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물망 같이 생긴 테이프를 넣어서 그걸 더 조여주고 소변을 막아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노인들이 수술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수술 전에 확인해야 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이런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수술은 전체 수술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네. 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네. 고령의 환자분들은 이런 마취를 하고 안전하게 하는 걸 더 권장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령의 환자분들은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견디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전신 마취, 척추 마취를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실금과 같은 생활에 불편한 질환을 치료하는 그러한 수술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따라서 비뇨의학과 같이 고령의 환자분들을 주로 담당하는 과에서는 고령의 환자에 맞는 그런 맞춤형 마취와 맞춤형 수술을 많이 개발해서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효과는 좋은 편인가요? 교과서적으로는 복압성 요실금의 수술 성공률이 네. 5년 동안 95%입니다. 아, 네. 이 얘기는 100명의 환자를 수술했을 때 네. 약 95명의 환자가 5년 동안 실금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실금 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면 환자분들의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재발률이 0%일 수는 없지만 네. 대다수의 환자분들의 수술의 결과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고요. 네. 좀 더 일찍 병원을 찾지 않은 것을 그때 가서 후회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네. 이 요실금이라는 질환 자체가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환자분들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기를 좀 꺼려할 뿐만 아니라 네. 비뇨의학과라고 하는 그 임상과를 방문하는 것도 조금은 여전히 좀 버거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복압성 요실금이나 절박성 요실금 포함한 모든 배뇨 기능을 담당하는 질환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초기에 적당한 치료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요실금에 대한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은가요? 한때는 요실금에 대한 수술이 그 비뇨의학과에서 하는 전체 수술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복압성 요실금의 위험 인자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 숫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수술을 선택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돌아가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재발률도 적고 수술 결과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요실금 수술을 받았어도 다시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요실금의 수술은 굉장히 성공률이 높기는 하지만 네. 아쉽게도 재발률이 0%인 그런 수술은 없습니다. 그렇죠. 방금 앞서 말씀드린 가장 간단하게 시행되고 있는 중부요도 견인술 이외에도 네. 환자분들이 더 중증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다른 수술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가만히 서 있어도 소변이 새버리는 진성 요실금 또는 3등급 이상의 그런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인공요도 관략근이라고 하는 어떤 기구 장치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복압성 요실금 또는 절방 요실금도 수술이나 시술이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의 연령 그리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수술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평소 소변 보는 습관이라든지 요실금의 증상 완화나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배뇨 활동에 대해서 인지하는 겁니다. 네. 아까 방광 훈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광 훈련은 단순히 소변을 과도하게 참거나 소변을 또 과도하게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상적인 배뇨 간격과 정상적인 수분 섭취를 통한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이루는 것을 말하거든요. 요즘에는 수분을 너무 섭취를 제한하거나 또는 거꾸로 물을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도하게 또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수분 섭취도 적당히 하면서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위험인자들은 점차 줄이고 네. 그리고 배뇨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고령일수록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B형 독감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개학으로 단체 생활이 시작되면서 감염병 위험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B형 독감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입학과 개학 전에 필수 예방 접종을 마친 상태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잘 챙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제 아이도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학교 입학 전에 네. 필수 예방 접종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네. 미접종한 경우가 있으면 접종하라고 독려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 시작이 되는 데다가 환절기지 않습니까? 필수 예방 접종도 그렇고요. 또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혹독한 시기를 경험했기 그랬죠. 때문에 네. 그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입학식도 갔더니 지금 이제 고학년이 코로나 때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에 못 오고 와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서 네. 얼굴도 못 봤다는 아이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험 때문에 해서 그런지 예방접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하는 거, 기침 에티켓 지키는 거, 네. 손 씻기를 잘하자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환절기에서 나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아직 유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 단체 생활 중에는 건강관리를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호흡기 증상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다들 또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은 특히 독감에 대한 걱정이 좀 큽니다. B형 독감에 대한 지적이 많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기가 이제 독감이 또 유행을 할 수 있는 시기라서 그런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이 환절기가 이제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에 대한 위험이 좀 증가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단체 생활이 시작되는 3월에서 5월에 독감 발생이 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부터 A형 독감이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했고 네. 이후 1월부터 지금 B형 독감이 예년보다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아마 이제 3월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환자가 좀 급격하게 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실제 2월 달부터도 초등생 연령층에서도 아직도 이제 1000명당 150명 정도로 지금 보고되고 있을 만큼 좀 검출률이 작년보다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B형 독감 유행할 수 있는 지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독감은 감기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증상이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사실 증상으로 감기랑 독감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B형 독감의 특징이라고 하면 네. 열이 좀 많이 나고 오한 근육통이 생기는 동시에 소아청소년에게서는 약간 구토, 복통, 설사 같은 이제 위장관 증상이 동반된다는 거고요. 네. 일반 감기랑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증상이 좀 심하고 힘들다. 거기에 이제 위장관 증상이 동반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B형 독감을 의심을 해보고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호흡기 질환인 거잖아요. 급성으로 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호흡기 감염 질환을 이제 독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이게 독감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한 하루에서 4일 정도 잠복 기간 거친 다음에 증상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증상은 길어봐야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호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급성 감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급성 감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증상이 발열, 오한, 근육통, 위장관 증상이 호전되고 난 이후에도 네. 독감의 특성상 4주 이상 좀 피로하거나 무기력하고 마른 기침 등의 후유증 증상이 좀 지속될 수 있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독감은 전염성이 강해서 걱정이 되는 건데요. 증상이 생기면 일단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전염을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B형 독감이 사람 간 전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단체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소아청소년에게는 좀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질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 일단 호흡기 증상 있을 때는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씻고 그리고 빠른 진단을 통해서 B형 독감이 확진이 됐다. 네. 그러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등교를 자제하는 것이 전염을 막는 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일반 감기와는 원인균이나 병의 경과가 다른 거죠? 감기라고 하는 상기도 호흡기 감염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균이 참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질병관리청에서도 매주 호흡기 감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표본 감시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사람 복화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일반 감기랑 비교해서 증상으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표본 감시를 통해서 지금은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 네. 조기에 이제 파악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특히 감시라는 이유는 증상이 좀 심하거든요. 그리고 면역 저하자나 노령층 이런 경우에는 폐렴으로 악화돼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A형 독감, B형 독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B, C형 중에서 B형은 그나마 증상이 좀 약하고 종류도 한 가지이지 않나요? 증상이 그래도 이제 심하다고는 하셨는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크게 보면은 A, B, C로 나누는데요. 네. 사람한테서는 주로 A랑 B형이 유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A랑 B 차이를 좀 보면 A형은 고열이나 오한 근육통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콧물 가래가 좀 흔한 걸로 돼 있고요. 네. B형은 A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발열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소화기 증상이 좀 동반된다는 특징이 있기는 한데 네. 사실 A형, B형 어떤 게 더 독하다 말할 수는 없는 게요. B형 독감도 걸리면 매우 아프고 네. 증상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형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빅토리아나 야마가타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눠져 네, 있는데 그렇군요. 야마가타형이 요즘에는 거의 보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빅토리아형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의하면 되고 네. 실제로 우리 예방접종도 4가 백신에서 B형 빅토리아형만 예방되는 3가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이나 유행이 조금 더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열에 이제 증상이 좀 심하고 아프기도 하고 전염력이 강해서 독감의 특성상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이들의 B형 독감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셨지만은 성인들도 역시 조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성인에게서도 아이들과 같이 B형 독감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네. 특히 이제 연말에 A형 독감을 내가 한번 알았다 해서 이제 나는 독감에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안심하는 성인들도 있는데요. 네. 보통 B형 독감은 연초, 즉 2월에서 4월에 집중적으로 한번 유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B형 독감에 다시 감염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네. 특이한 점은 작년 2025년도에는 4월이 지나서는 원래 B형 독감이 확 줄어야 되는데 네. 여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 유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도 이게 봄철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유행이 좀 지속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독감이 걸렸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다시 감염이 될 수 있고 네. A형에 걸렸다고 해도 B형이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A형, B형 독감 모두 타미플루가 처방이 되는 건가요? 이게 독감 치료제 하면 타미플루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긴 할 네. 텐데요. 예전에 신종플루가 터졌을 2009년에 아마 이제 타미플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항바이러스제 하면 타미플루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긴 할 텐데 종류는 다양하고요. 네. 어쨌든 A형이나 B형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약물은 맞습니다. 네. 타미플루 이제 항바이러스제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요즘 페라미플루라고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네.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타미플루, 이거는 오셀타미비르 성분에 먹는 약이고요. 네. 이게 5일 복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복용이 조금 쉽지는 않고 그랬죠. 먹는 약이 좀 구역감이 유발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번만 복용해도 되는 먹는 약, 발록사비르 성분의 조플루자라는 약들도 나왔고요. 네. 먹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에는 흡입하는 성분, 자나미비르 성분의 니렌자라는 약도 있고,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편한 게 주사제죠. 네. 페라미비르 성분의 주사제, 이것도 있습니다. 네. 모두 항바이러스제고요. 증상 발현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이제 치료제가 투여를 했을 때 네.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면서 증상도 좀 빨리 좋아지고 전염 기간도 단축되고 네. 합병증이나 이런 발생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타미플루처럼 5일 복용하는 것도 있고 하루 먹는 것도 있고 흡입하는 성분, 또 주사제도 있는 건데요. 그럼 종류에 따라서 성분이나 효과가 좀 다를까요? 효과 자체는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복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느냐 없느냐. 네.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코에다 흡입하는 제품이 좀 더 편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런 특징 아니면은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고 이제 끝나니까. 네. 그래서 각각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네. 한 번 맞고 끝나는 거니까 주사제를 좀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지겠네요. 사실 저희도 처방을 해보면 네. 먹는 약 5일 드시는 거 그리고 먹는 약을 한 번이라도 드시는 거는 네. 이게 구역감이 너무 심해서 워낙 이제 독감 증상 자체에도 소화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네. 구역감이 있는데 약을 먹어서 조금 더 구역감이 심하면 토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서는 그냥 주사 한 방 맞고 끝나는 게 사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주사제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5일을 꼭 복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5일을 이제 잘 복용을 했을 때 네. 증상이 하루 정도 단축된다. 이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나왔던 약은 5일 복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5일 복용하는 게 힘드니까 중단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먹는 거, 흡입하는 거, 주사 맞는 거 이렇게 조금 개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B형 독감도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 거죠? 고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항바이러스제를 쓰게 되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줄면서 네. 열이 이제 확 떨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B형 독감이든 A형 독감이든 열이 한 3, 4일 정도는 나야 되는데 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면 열이 이제 금방 떨어진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항바이러스제를 쓰지 않고 버티는 것보다는 쓰고서 빨리 회복하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증상이 생기고 48시간 내에 약을 써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독감이라는 것도 결국에 나의 면역으로 저절로 이제 회복하고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면 결국엔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항바이러스 썼을 때 연구 결과를 보면 48시간 이내에 쓰면 증상이 빨리 좋아진다. 근데 그게 경과하게 되면
어차피 내 면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시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항바이러스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아파도 또 참는 분들도 계시고요. 감기련이 생각해서 집에 있는 감기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건가요? 이게 참 애매한데요. 네. 독감이라고 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미리 맞았던 경우 아니면 평소에 면역이 좋아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감이지만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독감을 의심하지 못하고 당연히 검사도 받지 않겠죠. 그냥 단순히 감기약만 복용하면서 집에서 쉬는 경우도 있는데 네. 크게 보면 우리가 독감 치료를 항바이러스제와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감기약 드시는 거는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복용하면 증상은 가라앉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일반 감기랑 독감의 차이는 약을 먹어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고 증상이 오래 간다. 네. 그게 이제 독감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열이나 근육통이 있어서 독감이 의심되긴 하는데 증상이 좀 애매하다. 네. 검사는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일단 하루 정도는 약을 먹고 좀 지켜보자. 네. 약을 먹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더 열이 나고 심해진다. 그러면 다음날 오셔서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한 48시간 이내가 되니까 그때 독감이 확진이 돼도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네. 감기약만 먹어도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뭐 독감은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는 하셨는데요. 해열제를 먹고 병원에 가도 진단은 가능한가요? 일단 열이 약간이라도 떨어지면 좀 안심을 하잖아요. 열이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졌다고 해서 네. 이게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검출이 그렇군요. 됩니다. 열이 이제 고열이 계속되는 상태라고 하면 바이러스의 양이 충분히 많구나. 네. 검사를 하면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해열제를 먹고 나서 열이 떨어져도 이게 증상만 조절한 거지 바이러스의 양이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태에서는 검사를 하셔도 결과가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약을 안 먹고 해열제를 안 먹었는데도 자연스럽게 열이 떨어진다. 그럼 바이러스의 양이 좀 적겠구나. 그 상태에서는 이제 검사를 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열이 없으면 독감 위험이 좀 적다고 봐도 될까요? 증상이 좀 가볍다는 의미는 네. 바이러스의 양이 좀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우리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충분히 억제하고 증상이 빨리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전염력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좀 조심해야 될까요? 주변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요. 친구들이나. 보통은 우리가 독감을 한 5일 정도 격리 좀 혼자서 이제 좀 접촉을 주의하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 열이 떨어지는 5일 정도는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5일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네. 또 중요한 거는 열이 떨어졌을 때 네. 해열제를 먹지 않아도 24시간 열이 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는 전염력이 많이 떨어졌다. 물론 이제 마스크나 손 씻기 같은 건 해야 되긴 하지만 5일 아니면 열이 떨어지고 24시간이 지나면 전염력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아무래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3일 이상 열이 지속된다. 이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진다. 아니면 숨이 찬다든지 흉통이 동반된 경우. 아니면은 구역구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B형 독감의 증상으로도 생기고 먹는 항바이러스제 부작용 때문에 구역구토가 생기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못 먹는 분들, 탈수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입원을 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5세 이하의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네. 입원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면 응급실로 가기도 하겠네요. 보통은 응급실로 옵니다. 열이 안 떨어지고 너무 증상이 심하니까 응급실로 오셔서 입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고열이라고 한다면 몇 도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열이 38도 이상이면은 열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 4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고열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38도 넘어가서 40도까지 찍는다. 열이 해열제 먹어도 안 떨어진다. 이럴 때는 이제 좀 이건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축 처지기도 하겠네요. 촉 처지는 게 사실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아이들이 열이 나고 힘들어도 잘 먹고 잘 놀면 괜찮습니다. 근데 고열이 아니라고 해도 아이가 못 먹고 처진다. 네.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48시간이 지났어도 또 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요?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네. 결국 내 스스로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48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네.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줘야 바이러스가 억제가 되면서 치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48시간이 지났어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폐렴이 좀 가장 무서운데요. 특히 노인들은 폐렴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독감으로 시작해서 폐렴으로 진행되면서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경우도 많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루엔자로 사망하시는 경우의 대부분이 네. 결국에는 이제 폐렴으로 진행하는 그 결과라고 봐야 돼서 그렇군요. 주의가 좀 필요한데요. 네.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가서 계속 증식을 하다 보면 폐의 방어 기능이 무력화가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는 세균성 폐렴이 2차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고 사망할 수도 있는데 실제 폐렴이 한국인의 사망원이 3, 4위 정도 유지할 정도로 되게 무서운 질환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연간 한 3,000명 정도 이상은 인플루엔자랑 관련돼서 사망할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을 그냥 가볍게 볼 만한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학생들의 경우에는 새 학기가 시작이 됐고 아무래도 B형 독감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역시나 예방접종이고요. 네. 혹시 작년에 접종을 놓쳤다. 그리고 내가 이 A형 독감에 이미 한번 걸렸다. 해도 지금이라도 사실 예방접종은 늦지 않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B형 독감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네. 또 예방접종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호흡기 감염 관리입니다. 네. 마스크 잘 쓰는 거, 손 씻기 수시로 하는 거, 뭘 만지고 난 다음에는 그 손으로 얼굴은 가급적이면 만지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개인의 면역 상태 점검인데요.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네. 내 면역이 잘 유지만 되면 충분히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증상이 가볍게 넘어가거나 네. 때로는 증상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겨울철 내에 움츠렸잖아요. 네. 이제는 좀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가벼운 운동도 해보시고 네. 제철 채소나 과일로 비타민 채워주시는 거. 네. 밤에 이제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는 거나 스트레스 관리하는 이런 기본적인 면역 관리만 하신다고 하면 독감에 대한 내 마지막 방어선 면역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면역력 강화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네, 독감 시기를 놓쳤어도 지금이라도 B형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B형 독감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나라의 스윗 드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